사실 이 종가 베팅은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든 종가 베팅이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을 보고 있는데요. 수급을 보는 이유가 네, 오늘 모신 분은 트레이더 돌펜티이신데요. 종가 베팅 전략. 네, 이거 하나로 2017년 5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 종잣돈을 현재 10억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그리고 종가 베팅 전략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돌펜티는 뭡니까?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름 따라서 불렸던 별명이 있는데 그걸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펜티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보통 그 인플루언서들 보면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무슨 아니면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럴 때 보통 닉네임을 만들어 놓고 하길래 관련하신 게 있나 해서. 자, 일단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종가 베팅 전략으로만 500을 10억으로 불리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종가 베팅 어떤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신 거예요? 종가 베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당일 인기주나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인기주를 이제 장 막판에 사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 종가 매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종가 매매 하시는 그 핵심 뭐 노하우랄까, 매매 기법 어떤 거 있습니까? 사실 이 종가 베팅은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어떤 장중에 스캘핑 매매나 돌파 매매로 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장 막판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 분들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순발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그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오늘 제가 만약에 종가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 네네. 하면은 좀 쉽게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는 거죠? 우선은 고르는 기준. 시장에 인기주여야 됩니다. 오늘이든 어저께든 그저께든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종목, 혹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새로운 테마로서 이제 부각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내일 모레 추적을 해가지고 얘가 한 번은 반등을 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때 보통 한 종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네. 한 종목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종목 수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수도 이제 연계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0만 원보다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한 3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는데요. 네. 한 종목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주, 한 종목은 이제 해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한 종목은 이제 이틀 전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주로 베팅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날 시장을 파악을 해서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이게 다음날 갈지 말지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취합된 정보가 뭐 거래 대금이 좋고 신고가고 시장에서 인기 주여도 이게 당장 내일 아침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점심 시간에 갈 수도 있고 그 다다음 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 할 때는 종목을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이제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투자금의 한 몇 % 정도를 운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제 승률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초심자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두 종목을 사고 나머지 한 400만 원, 400만 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악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종목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 영향으로 내가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아침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종목을 내가 현금으로 다 들고 있으면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악재이기 때문에 시가 베팅을 하면 내가 들고 온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 본전에 탈출을 하면 되고요. 시가 베팅 하는 종목은 프로그램이나 외인기관 수급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수익으로 탈출을 하면 이 계좌를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분들은 보통 1,000만 원이다 싶으면 300만 원씩 두 종목을 사고 나머지는 현금을 항상 비축해 두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번다면요 뭐 다 해피하죠. 네. 근데 누구는 돈 벌고 같은 말을 듣고 따라해도 누구는 또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예. 차이가 뭘까? 근데 일단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는 오늘 배운 사람도 어제 배운 사람도 종목을 매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을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내가 산 종목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럴 때 미련 없이 대응을 해야 다음 매매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초심자들 대부분이 내가 종목을 사면 이 종목은 100%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게 아마 누군가는 배워도 한 달 뒤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누구는 1년, 2년이 지나도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하락이 되거나 했을 예, 예. 때는 가감하게 네.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죠. 손절을 그게 중요하다, 해야죠. 대응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대로 올라요. 그럼 언제 팔아요?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확정을 짓죠? 매도 지점을 잡는 방법. 저는 이거를 1%만 먹어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 수익이면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종목이 저는 항상 이제 미수 베팅을 하거든요. 그럼 전체 운용 자금 자체가 1,000만 원이라고 예를 치면 항상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운용을 하게 되면 한 종목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에서 2%만 먹어도 30에서 60 많이 먹으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원금의 10%를 하루에 꾸준히 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 2%건이면 항상 안전하게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우리 돌팬티님처럼 이게 뭔가 오랫동안 훈련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그 레버리지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네. 초보분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만큼 손실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자,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냥 원금을. 그래서 뭐 그 내가 가진 돈 가지고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을 한 몇 %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월 10%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계좌는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월 5%, 10%만 잡아도 부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월 5% 10%면 이거 사실 엄청난 거죠. 왜냐면 네. 12개월 하면 그게 연간 뭐 60%, 70%, 8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엄청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 돌팬티님도 처음서부터 노력은 2017년도부터 했지만 어쨌든 깡통은 한번 차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찼어요?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깡통을 거의 한 2번 정도 찼습니다. 2번.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데 제가 가진 시드머니를 투입을 해서 깡통을 찼던.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걸 다 잘 예. 모르면서 다 투자해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심자들이 대부분 겪는 게 돈이 더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돈을 더 투입을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바로 뒤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깡통을 찼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이 한 3, 4개월 정도 안 됐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매매를 우직하게 밀어붙이거나 이제 잠깐 쉬었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전업 투자자 분들이 이제 수익 내는 다른 사람의 매매 기법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깡통을 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잘 안 풀리니까 다른 사람을 흉내내다가 네, 오히려 맞아요. 더 깨졌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한때? 아, 그때는 이제 뭐가 지금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차이가? 디테일의 면에서 차이도 좀 있긴 했지만 시장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춘기 소년처럼 내가 매매를 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돈을 벌어봤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시장이 강하든 약하든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베팅하고 손절하면 더 세게 베팅하고 또 손절하면 더 세게 베팅하고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시장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베팅을 하더라도 시장이 저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럼 한 3억에서 5억씩 꾸준히 베팅을 하지만 저번 달과 다르게 이번 달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에서는 매매할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베팅력이 지금은 1억을 넘어가는 선에서는 잘 베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매번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8월, 9월에는 시장이 또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 손실만 보지 않고 이번 달을 넘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약하다. 네. 흐름이 약하다면 그냥 조금 투자도 좀 느슨하게 하고 네, 조금만 맞습니다. 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템포를 조절한다. 그리고 뭔가 강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좀 더 강하게 베팅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하긴 아무리 실력이 좋은 그 슈퍼개미들도 하락장에서는 다 손실 본다고.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근데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똑같이 주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그 뭐죠? 금액을 동원한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베팅하는 방법은 매번 똑같은 기준, 비슷한 기준으로 베팅을 하지만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저는 따로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제 세력도 있고요.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닥을 전체를 견인하는 정말 큰 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열심히 일하는 달이 있고 휴가철에는 좀 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역시도 베팅을 살살 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도 매번 베팅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눈치껏 보면서 베팅력을 조절하는 게 1년 단위의 계좌를 잘 만들어가는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HTS 세팅 방식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서 뭐 수익이 크게 좌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시스템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HTS 세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종목의 일봉입니다. 일봉. 이 일봉을 정확하게 보고 이 종목이 앞에 어떤 매물대를 넘어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을 꼭 확인을 하는데요. 잠정 매매 동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HTS를 확인을 해보면 외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이 있습니다. 이 수급은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현금력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외국인 수급이 있거든요. 이 수급을 확인을 해서 당일 매매에 적용할 때도 있고 이틀이나 3일 뒤에 이 수급이 아직 이 종목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가 베팅으로 이어가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팅을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뜨게 해놔야 네. 그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 사고 파는 그 포인팅을 잡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뉴스창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이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그 거래 주수 혹은 금액 가지고 이 그래프가 막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 종가 베팅 이제 이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아, 맞습니다. 이게 대체거래소가 지금 아침 8시에 1시간 정도 일찍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는 6시 이후에 2시간 정도
7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 늦게 끝나는데요. 이게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 주, 두 주, 10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날도 있고 하한가를 만들어버리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체거래소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거래소 KRX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호재든 악재든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체거래소가 순발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악재나 호재에 있어서 먼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장점 혹은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가 베팅 혹은 이 뭐죠 매도 매수 네. 관련해서 시간대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항상 매매를 할 때 세력들은 개미들을 안 태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패를 까는 시기가 언제냐? 항상 장 막판에 이들의 의도를 저는 항상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장에서 종가 베팅을 할 때는 3시, 3시 10분, 3시 20분 혹은 동시호가 3시 30분에 매매가 들어가고요. 시간의 단일가 넥스트 대체거래소가 생기기 전에는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주로 이제 베팅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끝까지 자기가 갈 방향을 숨기고 있지만 시간대가 되면 얘네들도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패를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실제로. 그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는 이 패를 지금은 7시, 빠르면 7시입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보여주려고 얘네들이 이제 물량 매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때 같이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해서 또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종가 베팅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세력의 의도를 안다.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 신호를 뭘로 파악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 세력이요 해가지고 네. 주스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속일 수 있어도 이제 주가의 그래프 차트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주가를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밑으로 던져서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참여자들을 동참을 시키려면 주가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이미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타기 매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로 사줘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주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장 막판에 나온다면 뭐 2%, 3%, 길게는 한 4, 5% 정도고 보통은 1%, 1, 2%권에서는 안정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TS 창 화면 구성에서 분봉, 일봉, 8283 창 구조가 언급됐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동시에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시간을 동시에 봐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분봉과 일봉. 네. 8283은 뭡니까? 이 8283은 이게 호가 창으로 배열이 돼갖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에 밑에 이제 키움에서 보면 차트가 붙여져 있는 창인데요. 일봉과 분봉과 이 호가 창 8283 창을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면 일봉으로는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 사람들의 심리가 모일 수 있는 종목인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지금 일봉상으로의 위치로는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빠지는 구간에 있느냐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 방법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 하나로는 이 3분봉을 보는데요. 하루의 추세를 확인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8283 창의 밑에서는 1분봉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는 디테일하게 매수가 들어갈 때 이 1분봉을 참고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단가 설정을 잘 해서 종가 베팅을 하고 다음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8283 창에서는 1분봉으로 연결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왕 차트 연 김에 아까 HTS 세팅 방식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직접 어떻게 세팅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봉 창이 있고요. 분봉, 그리고 주문할 수 있는 주문창,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창. 키움에서는 0778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은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16만 5천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 거래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봐서 나보다 돈 많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 이 기관 투자자 종목별 매매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잠정치입니다. 잠정치가 이제 아침 9시 50분, 11시 10분, 오후 1시 10분, 편의상 2시 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정 수급이 빨간불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반 매매 참여자들이 이걸 보고 아, 나보다 돈 많은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3시 혹은 이제 8시쯤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창 0778번과 1051 창, 1051번, 1051번 이 창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매매하실 때는 이런 창을 세팅을 한 것을 열어놓고 네. 매매를 하신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 어쨌건 열심히 해도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거 그러니까 꼭 도박 같은데 돈을 잃기도 하지만 또 벌기도 하죠.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수천만 원을 잃을 때도 있었고 수천만 원을 또 벌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마다 이 멘탈이 완전히 좀 망가질 때도 있고 자신감이 잃을 때도 있고 또 자신감이 또 너무 지나칠 때도 있고 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관리를 하세요?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때는 내가 제일 매매를 잘하고 나 진짜 잘난 인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 슬럼프가 오면 내가 정말 주식을 배운 사람이 맞나? 근데 이렇게 사는 것마다 다 손실이지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생을 전업 투자자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기준을 지켜서 매매를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잃어도 매매를 해서 돈을 잃어도 기준이 없어서 매매를 해서 돈을 잃는 것과 기준이 있는데도 돈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기준 없는 매매로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방법을 빨리 고쳐야겠지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잃고 있다. 그때는 이제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멘탈적으로는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뭐 5년 그리고 10년 가까이 트레이딩을 해왔으니까 지금 잠깐 안 되는 거야. 다음 달에 다시 잘할 수 있어. 내일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트레이더들은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네. 갑자기 저희가 영화가 떠오르네. 그 울프 뭐였죠? 그 디카프리오 나오던 영화. 예. 뭐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울프, 예. 울프 오브 그 예. 그 월 장면 스트리트였나? 떠올라요. 뭐 하여튼 마약 있었죠. 해가지고 또 네. 막, 예. 그 막 그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막 약을 하고 예, 그랬던.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예. 저도 이제 멘탈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통 아침에 종목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전 한 10시에서 10시 반에 이제 아파트 헬스장을 갈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제가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에 운동을 2번 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과 어떤 연결이 되냐면 이 주식을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구석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레시도 하고 이 체력도 기를 겸 운동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가 베팅을 하지만 종가 베팅할 종목 후보군들은 아침에 선정을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이게 저녁에 선정을 합니다. 저녁에. 저녁 한 대략 몇 시 정도? 한 5시 지금은 이제 대체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한 6시 이후로 취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대체거래소가 없었을 때는 3시나 혹은 4시 반이면 그 종목을 추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2시간 더 늘어났기 때문에 6시, 6시 반 늦으면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도 이제 종목을 새로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한 종목들 이제 종가 베팅할 때 그래 이 가격이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언제쯤 팔아야 되겠다. 이 기준 한번 다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기준이 일단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째로는 종목 자체를 선택을 할 때는 시장의 인기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가 설정을 할 때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투매가 언제 나오냐면요. 지수가 출렁거릴 때 잠깐 겁먹은 개인들이 던질 때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시장과 상관없이 나오는 투매이기 때문에 잽싸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시장 마감 시간에 붙여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종목을 내가 7시는 7시 반이든 일찍 선택을 했어도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이 종목의 단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마음 졸이면서 이게 수익이 될까 말까 이게 마음을 졸여야 되는데 단가 설정을 마감 시간에 붙여서 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이 종목을 선택한 거는 그동안에 수익을 낸 오랜 통계로서 종목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감 시간에 맞춰서 단가 설정을 하면 다음날 대응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네. 근데 아까 어쨌건 이제 그날 가장 좀 강했던 주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거래 대금 아니면 거래 그 주식 수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이게 이제 장세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거래 대금입니다. 이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편승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이 개별 뉴스가 있어서 호재를 띠고 다음 날도 다다음 날에도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달라붙을 수 있는 뉴스인지 이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한 종목들은 특히나 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신고가 매매는 사실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좀 겁이 난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만약에 한다 해도 뭔가 리스크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또 하다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뭐 안전장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신고가 매매는 참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매물대가 없어서 위로 더 이제 슈팅이 나온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신고가까지 목표가를 두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에서는 물려버리면 다시 신고가가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이 항상 필수라서 손이 빠르신 분들 빼고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매매가 있는데 신고가를 바라보고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차트에 현대로템이 또 켜져 있습니다. 현대로템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전 신고가가 12만 7,6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의 목표가는 12만 7,600원 12만 7,600원, 12만 7,600원 위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매매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네. 이 지지선을 10만 1,000원을 이제 손절선으로 잡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라인에서는 신고가 영역에서 스캘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가 라인 밑에서 모아서 신고가에서 파는 이런 매매를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스캐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이틀 내에 매매도 하는 어떤 뭐 조금 더 짧은 아주 뭐 짧게 샀다 팔았다 하는 스캐핑보다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텀이 있지만 네. 좀 그런 단타로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예. 이틀짜리.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모레 파는. 네. 예를 들면 이 현대로템 차트에서만 봐도 이 부분 22일 날 샀으면 이 종목이 신고가 앞에 이 매물대 있잖아요. 12만 7,600원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린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에 이 슈팅에 매도를 하는 게 바로 종가 베팅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대응한다, 그러니까 즉 손절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몇 프로 정도
내가 상가격보다 떨어지면 손절 기준으로 잡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3%를 잡고 있습니다. 음. 이 3%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장중이든 그날 종가 베팅 매매로든 복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손절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리 늦어도 5% 보통 3%권 내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찍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손절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목표 수익. 아까 뭐 몇 프로, 1, 2%만 나와도 감사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거를 막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매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수익률 같은 거. 내가 샀다 하면. 예. 뭐 이게 길게 먹으면 좋긴 한데 종목이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게 갑자기 슈팅이 너무 빨리 나오면 길게 이제 수익률을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올려버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 2%, 3%? 역시 예. 위아래로 3% 이렇게 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수익도 3%, 손절도 3%. 예, 그래야지만 이게 제가 욕심을 안 갖고 트레이딩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멘탈을 지키면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똑같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뭐 100% 아니면 200% 써가지고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여서 네. 그러니까 많이 살 수도 있고 예, 예. 어떤 거는 조금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손실이 3% 났어도 액수가 더 크고 여기서 맞아요. 수익이 나도 좀 작고 예. 그럼 하루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보통 이렇게 좀 손실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거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뭐 전략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매일매일 전략을 쓰는 건가요? 이게 이제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결정이 나버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다 보면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아침부터 이제 스캘핑, 장중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계좌를 두고 결과를 보니까 종가 베팅을 해서 손실을 봤을 때 계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순간이. 그거를 복구를 하려고 매매를 하면 어떤 날은 복구를 하지만 뭐 6개월, 1년 단위로 계좌를 봤을 때는 이 손실난 계좌를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계좌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저녁에 제가 원래 잘하는 이 종가 베팅을 그대로 이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베팅한 게 오늘 안 좋았다. 그걸로 끝. 예. 그걸 그 순간 잊어버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네. 그냥 오늘은 오늘의 종가 베팅. 네, 맞습니다. 예.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오늘의 종가 베팅을 찾겠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전략이 섞여버리면 네. 되는 날도 있는데 이게 계좌가 아예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마이너스 200이었는데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네.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 이게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가 매매가 잘못됐다. 나도 사람이니까 매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하네요. 기준이 항상 똑같아야 예, 예. 그 기준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때는 요랬다, 저 때는 요랬다,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복구를 하려다 보면 사람이 급해지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일어나는 게 항상 베스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도 거의 같은 비율로 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자금이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1억이라고 두고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저는 미술을 안 쓴다는 가정하에 뭐 3천, 3천, 뭐 4천 아니면 뭐 5천, 5천 이런 식으로 2개 아니면 3종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일 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항상 똑같이. 네, 근데 요게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센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막 7천, 막 9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숙련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7천만 원 사고 하나는 3천만 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단 한 가지 안 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이 정말 좋아 보이고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게 한 종목에 몰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음 날 어떤 식으로 악재가 떠서 종목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항상 일정 비율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네, 그 기준을 지키는 가운데서 뭘 해도 예.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네, 수익도 그렇고 손절을 진행할 때도 내가 그동안 이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손절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이게 집중적으로 하자 이걸 뭐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시장을 그 구성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 가운데 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산다 매매한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또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의 환경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가 다 100% 맞는 말은 아니고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때요? 요새 대형주 중심의 막 급등장 아니면 뭐 상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중소형주들 재미가 없다. 예전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재미있었는데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특별히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렇게 좀 구분하시는 게 있나요? 아,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을 찍기 전에 3,000을 향해 올라갈 때 이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이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3,000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대체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대체거래소 시간에는 이 대형주들이 기본 한국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세에서는 중소형주가 참 잘 움직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3,000을 향해 올라갈 때는 이 대형주가 기존의 중소형주처럼 움직여가지고 시장이 조금 바뀌어서 이게 등락률이 좋았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특별히 이렇게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주 이렇게 가리는 건 없고 어쨌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뭐 네네.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판단한다. 예, 시총 그래도 뭐 그 트레이딩 가운데 보면 유동성 때문에 시총 얼마 이상 이하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이게 이제 시총을 보면요. 어디서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3천만 원 정도 베팅을 할 때 내가 이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를 한호가를 올리려면 몇 억 단위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제가 뭐 500만 원? 좀 3천만 원만 사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해도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시장의 흐름에서 인기주인 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나 나도 이제 좀 트레이딩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팁이나 아니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주식 투자든 종가 베팅이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종가 베팅이든 그 어떤 방법의 매매가 됐든 간에 공부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액으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재무제표를 따져서 이 종목이 좋네 안 좋네 뭐 이게 인기가 많네 유튜브 누가 추천을 했네 뉴스 기사가 좋네 공시가 좋네 이거를 먼저 따져서 매매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충분한 공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천천히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연습. 내가 완전히 좀 이 감이라든가 네네. 이쪽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정말 소액으로 이렇게 네. 한다든가 예. 그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누가 이 종목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네, 저걸로 얼마를 벌었네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일 당장 나도 저걸 사야지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그분들의 끝은 항상 어떤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려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아 이걸 사면 내가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지금 내 계좌에는 종목에 물려 있으니까 또 매매를 잘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좀 답답할지언정 공부를 하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할 때는 경험을 쌓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몇 번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난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이거 50만 원 가지고 안 하고 이거 500으로 했으면 이거 이익이 10배잖아. 막 이런 생각. 맞습니다.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 다닐 때 그랬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저 직장도 좋은 직장 다녔잖아요. 네, 비행기. 예. 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셨는데 그때 결혼하셨나요? 아, 제가 이제 올해 말에 결혼을 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전업 트레이딩 한다. 예, 맞습니다. 트레이더로 산다 해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지킬 뭐 가정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전업 투자를 이제 도전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네, 트레이더로서 이 전직을 한다. 이거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또 네. 그만큼 반대로 자신감이 있었겠죠. 아, 사실 이제 근데 문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깡통을 쳤다는 거. 예, 맞아요. 제가 전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한 10년 뒤에는 나는 그래도 전업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예. 다행히도 지금 시대는 뭐 강의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풀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이게 종가 베팅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아, 지금 요 섹터나 요 주식은 정말 흐름이 좋다,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좋게 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이건 그래도 뭐 투자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예. 이렇게 생각한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오르면서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고 코스피 5천 특위도 있고 뭐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보다 주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증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앞으로는 코스피 3,000을 넘어서 3,200, 3,300 결국 뭐 4,000까지도 뭐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경험을 했듯이 코스피 3,000을 향해 올라갈 때는 네이버,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랐고요. 네. 3,000이 오르고 난 뒤에 이게 잠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대형주 화장품, 바이오, 방산주들이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를 일으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앞으로도 3,100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률이 잘 나와서 크게 갈지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종목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자리도 많이 있어 보이고 뉴스나 모멘텀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주 섹터, 그다음에 로봇주 섹터도 워낙 해당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예. 특별히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을 말씀해도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시라고 하는 건 아니라 아. 수급이라든가 이런저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종목들. 저는 이제 뭐 바이오에서는 여전히 이제 바이오 대장인 셀트리온 계열이나 뭐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쪽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이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예. 괜찮게 생각하고 이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근거가 네. 그 수급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뭐 이제 각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 뉴스 모멘텀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을 보고 있는데요. 수급을 보는 이유가 메이저 수급들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미리 선취매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을 모으고 있는 주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물량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종목을 개미들한테,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눈에 띄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거는 등락률이 나오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눈을 끌겠죠. 그 전까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 종목의 수급이 지금 어떻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나, 이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지는 않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이 종목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개인들 가운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네. 세력들이 이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차트의 움직임 아니면 어떤 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좀 눈치챌 수 있을까? 이걸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케이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느끼는 하나의 사례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SK 하이닉스 이제 6월 4일 정도를 보면 주가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대략 한 21만 6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 6월 4일 전에 보면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의 SK 하이닉스 주가 추이를 보면 5월 12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앞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음. 이 기간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네. 들어왔지만 주가를 크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크게 안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주가가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의 그 뭔가 주체가 예. 매수하고 있을 때는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네,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추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코스피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강세장, 상승장 구역이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부동산보다 증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외치는 게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데 뭐 어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있는 정책이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정부 정책에 맞서서 이거 안 된다, 거짓말이다,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승에 편승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3,100선 올라왔고 이게 이제 오른 만큼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강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건 뭐 정부의 의지하고도 맞춰서 이렇게 네네. 보신다는 걸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실전 트레이더시죠. 돌팬티님. 아니 팬티 하면 좀 야하긴 한데 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이게 한번 들으면 잊으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돌팬티님 네, 모시고 종가 베팅을 통해서 네, 트레이딩을 잘 하는 법, 네,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돌팬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